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따스하고 눈부신 햇살이 얼굴을 비추는 기분 좋은 봄날 아침이 되겠습니다. 아주 잠시 후에 조국 전 장관이 피고인으로 재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청와대의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면서 유재수 감찰권을 본인의 직권으로 부당하게 무마시킨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과연 잠시 후에 조국 전 장관 뭐라고 이야기할지 이미 저희 취재진과 취재 기자들이 현장에 나가 있는데요. 잠시 후에 생중계로 그 현장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오늘 법정에 있습니다. 이미 서울중앙지법에 저희 취재진과 중계 카메라가 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조 전 장관의 모습 생중계로 여러분께 중계해드리겠습니다. 과연 본인의 혐의와 관련돼서 오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지요. 잠시 후 들려드립니다. 오늘 조간신문도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아프거나 감염 우려로 학교 안 가도 출석으로 인정해준다. 사실상의 등교 선택권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감염병 경보 단계가 심각 혹은 경계 때 체험학습 신청 후 보고서 내면 학교 안 가도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학생, 교사 등교 일주일 전부터 매일 아침 건강 설문을 온라인으로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하고요. 교실 창문의 30%를 열고 에어컨을 가동해도 된다. 라는 유권 해석도 이른바 나왔습니다. 냉방이 안 되면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을 것이다 라는 우려와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디지털 비대면 SOC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 정부가 3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한겨레 신문은 일면에 큼지막하게 쓰고 있는데 예컨대 비대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원격 의료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어서 디지털 비대면 SOC 한국판 뉴딜이라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게 무슨 그림인지는 아직 정확하진 않습니다. 내달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찬찬히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무대를 잃고 매일 밤 도로를 누벼도 부부 손에 들어오는 건 100만 원이다. 서울신문이 취재를 잘했습니다. 코로나 3개월, 특히 예술인 부부들이 참으로 막막하다, 경제적으로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배우들, 출연 예정 작품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그래서 이 배우들이 대리운전, 배달 등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건료와 월세를 감당 못한 대학로와 극장은 이미 폐관을 하고 있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 취재 잘했는데 제가 김진희 간다에서 이미 한 달 전에 이 예술인 부부에 관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취재를 한 바 있습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이런 분들에게 사실상의 재난지원금과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보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프로축구도 돌아왔다. 코리안 빅리거들 그라운드 빛낸다. 전북과 수원 경기로 오늘 프로축구도 프로야구에 이어서 개막을 하게 됩니다. 전북과 수원 경기는요. 독일과 호주 방송 등 17개국에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빅리거들도 K리그에서 격돌을 합니다. 이청용 선수도요. K리그 울산에서 이번에 뛰고요. 박주호도 울산에서, 이동국 전북, 박주영 서울에서 뛴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 이번 K리그 상당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프로축구도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이 시각에 저희 서울중앙지법에 채널A 취재진이, 중계진이 나가 있습니다. 잠시 후 현장 갔다가 모습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미 많은 취재진들이 서울중앙지법에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잠시 후에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 이 자리를 통과를 하게 됩니다. 오늘 조 전 장관의 주요 혐의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민정수석으로서의 어떤 권리와 힘을 이용하여 감찰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재수 감찰을 무마시킨 것 아니냐라는 혐의와 관련돼서 본격적인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백원우 전 비서관도 함께 피고인석에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특감 만원 등등은 조 전 장관이 수사를 중지시켰다라는 취지의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도 알려져 있는 상황인 만큼 과연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뭐라고 항변을 할지도 오늘 좀 상당히 주목이 되는 대목입니다. 잠시 후 조 전 장관 모습 보이면 바로 저희가 생중계 화면 다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 돌직구쇼 공식 젠틀맨 김관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정무 부시장님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판사 출신의 고시 삼관왕 국회의원 출신 고승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전직 경제전문방송 앵커 출신 한양대학교의 장희영 교수님 나오셨고요. 다시 돌아온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인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출석, 조 전 장관 출석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클럽입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청년이 이태원의 클럽 3군데, 2군데, 주점 3군데로 활보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확진 전입니다만 그 이후에 곧바로 확진이 돼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두 얼굴입니다. 수의대생의 두 얼굴 채널A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잠시 후 전격 공개합니다. 김재현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 전 장관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톱뉴스 취재부터 공개합니다. 법정에선 조국, 법정에선 조국, 법정에선 조국. 과연 조국 전 장관 잠시 후에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서울중앙지법 영상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김건선 변호사님. 네. 자, 지금 조 전 장관이 오늘 무슨 혐의로 재판을 받습니까? 왜냐하면 상당히 혐의가 많잖아요. 그중에 오늘 재판받는 주요 혐의 뭡니까? 일단 기소된 범죄 사실은 한 12개 정도 됩니다. 처음에 이제 11개 범죄 사실 이제 가족의 입시 비리, 그리고 사모펀드,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이런 걸로 11개 혐의로 기소됐다가 그 부산 경제부시장이었던 유재수 부시장에 대해서 네. 감찰 무마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올해 1월에 기소가 됐어요. 예. 그래서 오늘 재판 자체는 12개의 혐의 중에서 감찰 무마 중단과 관련된 재판만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이 감찰 무마 중단 사건은 공동 피고인이 있어요. 백원우 전 비서관이랄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 피고인이 같이 하는 재판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 개인적 비리에 관한 것은 이제 나중에 하겠다 해서 이제 오늘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재판은 이제 공판 기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해서 재판을 했었는데 예. 그때는 이제 변호인들만 나와서 재판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정식 재판 절차이기 때문에 오늘 조 전 장관이 직접 법정에 출석을 해야 하는 거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감찰을 개시하고 중단하는 것은 민정수석의 전형적인 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 감찰문을 중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말하는 직권남용죄에 해당이 되지 않고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 자체는 일방적이고 사실을 왜곡했으면서 검사의 주관적인 생각을 공소장에 기재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공판준비 절차에 기재된 범행을 부인했어요. 예, 그렇군요. 자, 김병인 박사님, 네. 사실은 직권남용, 우리가 현 정부 들어서 이른바 적폐 청산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적용이 되고 또 들어봤던 혐의입니까? 그 기준대로라면 오늘 조 전 장관의 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과연 재판부가 어떤 추후에 판결을 할지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특히나 유재수 씨와 관련돼서 이미 많은 증거들이 언론에도 공개가 됐잖아요. 골프채 받아서 땡큐, 아파트 구입자금 땡큐, 항공권 감사하다, 본인이 직접 문자까지 받은 것, 청와대 특감반이 이 증거까지 잡고 감찰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누구로부턴가 이 감찰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거는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증인 출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인걸 전 특감반장 같은 경우는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등을 확인하고 난 뒤에 비위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얘기해서 이 감찰을 중단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소장의 내용에서도 뭐라고 나왔냐면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알고 있었던 정황들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오늘 있게 되는 재판 과정 속에서 이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청와대 안에서 벌어졌던 내용들을 얼마나 면밀하게 증언할지 여부들을 확인이 필요하고요. 예. 오늘 조국 전 장관뿐 아니라 지금 여기에는 박형철 반부패 전 비서관 그리고 백원우 전 비서관도 함께 공동 피고인으로 출석하게 되는데 서로 간의 주장이 약간씩 상이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모두가 피고인의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태로 재판에 끌고 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좀 배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네. 과연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총괄 책임자는 아무래도 민정수석 신분을 있었던 조국 전 장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조국 전 장관은 피고인으로서 어떤 주장을 하게 될지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과 모든 것들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되는 터라 정말 주목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재판의 주요 혐의가 상당히 향후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당사자 중에 한 명인 이 유재수 씨가 갖은 비위 혐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특별감찰이 결과적으로 무마가 됐고 무산이 됐고 그 이후에도 소위 승승장구를 하다가 오거돈 전 시장이 최근에 사퇴를 했는 그 부산시의 정무부시장으로까지 이른바 영전을 했기 때문에 김영주 의원님 네. 이른바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주장대로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유재수 씨에 대해서 무언가 감찰도 안 됐고 그 이후에 부산시 정무부시장으로까지 영전했던 개입이 있는 건 아니냐, 과정이 있는 건 아니냐,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의혹도 좀 검찰이 수사를 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이제 대통령의 청와대 외부에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런 조국 전 장관으로까지 왔는가라는 라인도 굉장히 중요한 검토 대상이겠죠. 아직은 의혹입니다만. 네네, 아직은 의혹입니다만. 결과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백은우 민정비서관이 가지는 역할과 무게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을 실제로 조국 전 장관이 많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어져 오는 인연으로 지금 그것이 말하자면 백은우 또 유재수 이렇게 다 같이 연계되는 그 라인들이 역사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연 누가 그러면 압력을 넣었으며 또 그 압력을 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작동됐는가 안 했는가. 그리고 방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그 판단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압력에 의해서 굴복당한 것인지 말하자면 조국 전 장관도 어떤 입장에서 답변할 것이냐가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진다. 나는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합의하에서 왔다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갑론을박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히나 최근에 오거돈 전 시장이 본인의 강제 성추행 문제로 자진 사퇴한 이후에 전혀 종적을 감추면서 논란이 더욱 불거져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고승덕 변호사님. 네. 오거돈 전 시장이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도 지금 입을 닫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다시 조국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권까지 오늘 재판으로서 소환이 되면서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과연 오거돈 전 시장은 이런 뭐랄까요, 뇌물 의혹이 제기됐고 한 차례 청와대에서 특별 감찰에 대한 요구까지 있었던 인물을 어째서 부산시의 정무부시장으로 데려왔나와 관련된 부분도 아직 오거돈 전 시장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네. 사실 오거돈 시장이 지금 종적을 감춰가지고 이렇게 펜션을 제공한 분에게 이제 범인 도피 방조죄로 고발까지 지금 된 상태인데요. 보통 이제 정무부시장 정도가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경제부시장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실제 이제 정무적으로 충분히 임명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일반 밑에서부터 승진한 행정부시장하고는 좀 이제 다른 위치에 있는 분인데 보통 이제 시장이 되게 되면 이제 서울이라든가 부산 이 정도는 이제 큰 광역이기 때문에 부시장이 이제 2명이 아니고 3명이고 작은 광역시는 이제 부시장이 보통 2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재수 부시장 임명할 당시에는 정말 경제라는 말이 붙었긴 하지만 완전히 낙하산이거든요. 그래서 예. 전혀 부산시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금융에서 일하다가 이제 날라온 거기 때문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인 연결고리가 없으면은 쉽게 임명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실력만 가지고 부시장이 임명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오거돈 부시장이 이제 부산시장 전 시장이 유재수 부시장을 임명할 당시에
그 어떤 상황이냐 이 부분은 아직은 이제 이게 뭐 범죄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다만 뭔가 어떤 청와대라든가 어디서 뭔가 부탁이라든가 청탁이라든가 뭐 압력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뭐가 있지 않겠냐 하는 이제 의혹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오늘 재판에서 따져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의 직권남용 혐의 말고도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주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부인인 정경심 씨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재판부가 정경심 씨 측에게 이렇게 반문을 했다라는 기사가 오늘 여러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재판부가 반문을 했다는 겁니다. 직인이 거기서 왜 나와? 라는 거죠. 사실은 재판부가 묻기 이전에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상당히 많이 물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게 거기서 왜 나오냐라는 거죠. 어제 정경심 씨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경심 씨 측이 제출을 했던 의견서 내용은요, 대략 이렇습니다. 2012년 9월 동양대 직원으로부터 표창장을 발급받았다. 그래서 딸에게 전달을 해준 거다. 즉, 그 총장 표창장은 직원이 발급해준 거다. 이듬해 6월 표창장을 분실해서 직원에게 재발급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임정엽 부장 판사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직원이 알아서 발급해줬냐라고 정경심 씨 측에게 묻자, 네. 직원 이름은 알 수 없다는 건가? 네. 재발급해준 직원도 모릅니까? 확인해봐야 합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표창장을 발급한 사람이 동양대 직원이라고 했는데 정경심 씨 PC에 왜 직인 파일이 있나? 그 점에 대한 설명이 없다. 라고 하자 정경심 변호인은 의견서로 제출하겠다라고 답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장희영 교수님, 제일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표창장을 직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면 왜 총장 직인이 정경심 씨 컴퓨터에서 나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뭐 해명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차하더라도 표창장을 지금 처음에 표창장이 진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직인 문제가 나오니까 재발급을 받았다. 재발급을 받는 과정에 인수가 번지지 않아서 내가 직원에게 확인 전화까지 했다. 그럼 그 재발급을 받은 표창장은 어딨냐? 그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압수물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발급 받았다라는 표창장은 인수가 번지냐 안 번지냐에 대한 어떤 해명을 하기 위해서 어쩌면 창조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게 또 진충훈 교수가 그 창작의 어떤 이런 고뇌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정경심 교수 측을 압박할 때 나온 말인데, 전 재판부가 그 질문을 잘한 것 같아요. 발급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라고 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다 꼬리를 물다 결과적으로는 PC에서 그럼 그 직위는 왜 나왔냐라는 것이 말문이 막혔다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봐도 지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이걸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걸 만드는 과정이 또 얼마나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을까. 이건 물론 아직 가정입니다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일단 그 직인 날조라든지 재발급에 관한 해명은 또 어디서 나왔냐면 해당 직원하고 통화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죠. 녹취록이 공개가 되니까 이 녹취록 내용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에 또 해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그 재발급 받는 과정이라든지 그 과정에 직인이 인주가 안 번지는 게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제가 많은 말을 늘어놨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정리가 안 되시죠. 저도 사실은 이게 이 단순한 문제가 표창장을 발급을 했으면 그냥 그게 있으면 되는 거고, 분실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왜 중간에 갑자기 왜 재발급을 전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이 너무나 안 되는 부분이 지금 해명이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이고, 지금 해당 직원이 누구냐라는 거에도 대답을 못하는 것도 확인해봐야 된다는 게, 이게 그냥 문자로 보면 맞는 말 같지만요. 재판을 지금 갑자기 연 게 아니잖아요. 예. 확인할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이미 확인을 하려면 충분히 오히려 내가 그 범죄가 없다라고 소명한 입장에서는 어느 직원이 발급해줬어요. 확인해보세요라고 말하면 끝나는 일인데, 재발급을 받았는데 직원이 누군지는 확인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말 자체가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돌직구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어떤 뉴스 해설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오늘 양옆에 모셨습니다. 먼저 판사 출신에게 한번 여쭤보고 검사 출신에게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판사의 질문을 개략적으로 전해드렸지만 네. 오늘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의 기사에 보면 판사의 어떤 뉘앙스가 고스란히 다 적혀 있습니다. 양 기자의 기사 내용 제가 고스란히 인용해드립니다. 재판장, 양측의 설명서를 보고 드는 의문은 재발급도 다른 직원이 해줬는데 동양대 직인이 본인이 쓰던 컴퓨터에서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습니다. 직원이 몰래 썼다는 건지.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작업한 게 없으니 직원이 했겠지요. 그런데 직원이 자기 컴퓨터로 했어야지 왜 피고인 컴퓨터로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판사가 얘기했다라고 양 기자는 쓰고 있습니다. 판사님 입장에서 이렇게 물어봤다는 게 무슨 뉘앙스가 있는 겁니까? 이제 판사는 이제 검사고 이제 변호인의 양측 이야기를 듣는데 양쪽 두 이야기를 종합했을 때 연결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판사가 의문을 가지게 되죠. 왜냐하면 판결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보충 신문이라 그래서 판사가 이제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 경우에는 이제 검사는 이건 이제 정경심 교수가 자기 컴퓨터로 직인 파일을 이용해서 그 출력을 해가지고 위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정경심 이 피고인 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원래 오리지널을 발급받았었는데 분실했기 때문에 직원에게 부탁했더니 재발급한 게 이거다. 그러니까 재발급한 게 직인 그 인주가 번지지 않는 전자 파일을 이용한 것일 가능성은 있는 거죠. 이제 피고인 쪽 이야기에 의하면. 그렇지만 이제 그럴 경우에 그러면 그걸 이제 직원에게 부탁해서 재발급을 받았다 그러면 그걸 갖다 줬을 때 도장을 찍든 전자 파일을 이용했던 간에 적어도 직원이 만들었다 그러면 학교 컴퓨터에 있어야 되는데 그 학교 컴퓨터가 그 쉽게 말하면 발급하는 직원의 컴퓨터에서 나오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근데 검찰이 이제 제시한 증거를 보게 되면 학교에서 이제 교무를 보는 이 PC에서 이제 직인 파일이 발견된 게 아니고 강사 휴게실에 있는 하필이면 정경심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정경심 피고인 쪽 이야기에 하면은 직원에게 부탁해서 피창장을 가져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PC 파일이 정 교수 PC에서 발견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의 이야기가 이쪽 얘기가 이제 판사가 종합해 보니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판사는 이 부분을 이제 질문한 거고 질문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피고인 쪽의 설명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검사 출신 오늘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의 기사의 본문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재판장은 이날 오전 입시 비리 혐의는 증인신문이 몇 명 남았지만 사실관계 파악이 되지 않았나 싶다. 라고 재판장이 말했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건 아주 정확히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장이 표창장 위조에 관련해서 엄청나게 본인이 완전 숙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별로 얘기를 물어본 건데 어제 판사가 한 질문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표창장 관련해서 유죄, 무죄가 날 것인지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다. 근데 계속 장희영 교수님이랄지 우리 고승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럼 재발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재발급 받았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럼 재발급을 받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직원에게 전화를 하고 직원에게 부탁을 하고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재발급 받았는지 그 부분에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 이름도 모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다음에 하겠다고 하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의학이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게 재발급이 정말 맞나? 그리고 첫 번째고. 그럼 재발급 받았는데 왜 장 교수의 동양대 PC에서 왜 직인 파일이 나오느냐? 그걸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건 장 교수 쪽에서 설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설명을 못하게 되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지금 9월 5일 날 청문회 하기 전에 이 직원하고 장 교수가 동양대 직원하고 장 교수가 이제 통화한 내역이 있잖아요. 녹취 파일. 거기 보면 인주가 묻어 나오고 안 나오고 이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인주가 묻어 나왔다고 한다면 나오고 안 나오거나 안다고 한다면 그 원본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걸 좀 보자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지금 조 전 장관이 중앙지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드러냈는데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담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일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요구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법정에 출석합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언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전개되는 법정에서도 변호인의 반대 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 주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검찰 무마 혐의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조 전 장관이 지금 간략한 입장을 발표하고 준비된 성명을 발표하고 들어갔는데 검찰의 저인망 수사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검찰은 왜곡을 하고 과장되게 수사를 해왔다라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전면 비판을 하면서 본인의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弁박사님, 네. 특히 이번 재판과 관련돼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입니다.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이 혐의는 계속해서 제기돼 왔었는데 그때 당시 조 전 장관의 해명이 과연 일관됐는지 부분도 아마 이번 재판에서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특히나 백원우 등과 상의한 이후에 결정을 내린 것이 맞는지 아니면 백원우 전 비서관이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의 결정과는 무관하다라는 설명이 맞는 것인지 부분도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조국 전 장관이 피고인석에 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가족과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35일의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 대한민국 국민도 그에 못지않게 많은 고통을 받았다라는 점을 조국 전 장관이 이해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표현을 썼다라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싸우겠다라는 표현까지 좀 나왔다는 점에서 저는 약간 불편한 감정들을 가지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김진 기자께서 얘기했던 내용들처럼 지난 기간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에 섰을 당시 그리고 청문회에 서기 전에는 수많은 대한민국 언론의 기자들에게 밤을 새서라도 해명하겠다고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35일에 법무부 장관직을 마치고 내려올 때까지 검찰의 수사 등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내용과는 배치되는 일들이 상당 부분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바탕으로 단순히 우리가 검찰이 일방적인 공소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불리하게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권력을 강하게 갖고 있던 시절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국민들에게 늘어놓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충분하게 시청자와 국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끝까지 이런 싸우겠다라는 등의 표현들을 내어놓으면서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은 대한민국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고위공직자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고위공직자의 모습과는 조금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내용 오늘의 핵심적인 12가지 혐의 중에 가장 쟁점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던 기간 동안 감찰 무마에 어떤 직권남용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인데 그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국정농단 사건에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혐의들이 다 직권남용에 같이 걸려 있습니다. 같은 잣대로서 과연 어떠한 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를 재판정에서 많은 부분 오늘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조금 전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작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위불불능하고 국민 여러분께 선고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법정에 출석합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언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전개되는 법정에서도 변호인의 반대 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 주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검찰 무마 혐의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수사를 과장하고 왜곡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본인은 사실로서 싸우겠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는데 조국 장관은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부터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 혐의 중에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돼서도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 논란이 오늘 또 제기가 돼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조국 전 장관 측이 제공을 했던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양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라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에 같이 참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당국대 장용표 교수의 아들은 내가 거기서 조민 양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조 전 장관 측이 제공했던 영상부터 보시죠. 자, 아버지인 조 전 장관이 개최한 세미나에 자, 이 여성이 내 딸이다 라고 조국 전 장관 측이 공개를 했었던 영상입니다. 이게 내 딸이다. 그런데 장용표 교수의 아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 겁니다. 장 교수의 아들은 조민 인턴은 완전 거짓이다. 어제 정경심 자녀 21위 혐의 재판, 조민의 한영외고 동창이자 조민의 논문 제1저자 등재한 조민을 논문 제1저자로 등재시켜준 당국대 장용표 교수의 아들 장모 씨가 함께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장모 씨랑 조민 양이 서로의 스펙을 부모들이 만들어줬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장모 씨는 검찰의 진술을 공개를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완전 거짓입니다. 조민은 세미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측이 공개한 동영상 속의 조민의 모습을 검찰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장 씨는요. 그 여성은 한영외고 교복도 입지 않았다. 조민이 아닙니다. 그날 내가 그 세미나에서 조민을 못 본 건 확실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제 아버지가 조민의 스펙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저도 조국 교수로부터 스펙 도움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데 장희영 교수님, 장 교수 아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 조 전 장관 측이 공개했던 저 영상은 뭡니까? 그러게요. 저도 질문을 하고 싶네요. 저 영상은 뭘까요? 만약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저 장용표 교수의 아들이 내가 못 본 건 확실하다라는 거지 또 뭐 만에 하나 뭐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 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학교를 다닌 동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옆모습이 뻔히 나오는 저 화면을 보고 못 알아볼 일은 없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항상 우리가 뭐 증언을 이렇게 무죄나 유죄나 이런 걸 따질 때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얻는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따져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장영표 교수보다는 그 아들 쪽이 훨씬 더 그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지금 이렇게 증언을 해서 얻는 게 뭐죠? 잃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신뢰도 면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많은 사람들이 더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결정적으로 조 전 장관이 청문회에서 당시 인턴 의혹, 품앗이 인턴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딸을 이쪽에 이렇게 해주고 당국대 장 교수의 또 아들을 이렇게 해주고 이런 품앗이에 대해서 전혀 아니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이거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나는 장 교수 아이의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그 장 교수의 아들인 요 청년은 이메일을 보여줬어요. 조국 전 장관이 직접 본인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공개를 했죠.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의 딸이 이제 당국대에서 그렇게 뭘 받는 이 대가로 2009년 국제 심포지엄에 두 사람이 인턴 활동을 하도록 조치하겠다. 두 사람은 자신의 딸과 장 씨의 아들이죠. 그리고 조민과 동아리 활동도 해야 한다라고 이메일을 보낸 것을 공개를 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조 전 장관이 어쨌거나 이게 뭐 허위로 뭐 한 거든 뭐 진짜로 한 거든 상관없이 어쨌거나 이 스펙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고 이메일까지 본인이 직접 보냈는데 이 이메일을 뭐 조작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증거로 나온 거니까. 그렇다면 조 전 장관이 청문회에서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되죠. 나는 전혀 개입도 하지 않았고 그 장 씨 아들의 이름도 뭐 얼굴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물론 이메일이니까 뭐 얼굴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메일을 보냈다면 딸한테 최소한 뭐 이름 하나는 물어봤을 것이고 누가 봐도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저 장 교수의 아들이 오히려 좀 순수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오히려 납득이 가지 않나 하는 상식적인 생각이 듭니다. 한영외고 동문이고 예. 스펙 품앗이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고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인 장용표 교수의 아들은 직접 영상을 보고 저 조민 아닌데요?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조 전 장관 측은 우리 딸이 거기에 참석을 했다라며 영상까지 공개를 과거에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데 정경심 씨 측 변호사의 주장도 한번 들어보시죠.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없다가 아니라 기억이 없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돼야 되는 것이죠. 라는 게 정경심 씨 측 주장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기억만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장용표 아들이 해당 영상을 이렇게 보고서 조민이 아니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얼굴이 지금 보니까 나오는데 다만 이제 저 장면으로 보면 두 개의 장면이 나와서 저도 헷갈리는데요. 앞에 장면은 저 장면은 지금 얼굴은 나오는데 교복 입은 장면이 잘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얼굴은 확실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민이다 아니다는 알 수 있고 두 번째 나왔던 그 뒤에서 보였던 장면은 확실히 교복이 아닌 제가 그래도 한영 외교 교복을 찾아봤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컬러가 있고 여러 가지 안에 이제 복을 입은 두 번째 장면에서는 그 복장은 분명히 교복은 아니었다는 부분이라서 있다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렇게 판명하기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등가성의 문제일 것 같아요. 등가성의 국제 세미나에 한 번 간 그 자체가 인턴이라고 하는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느냐. 본인조차도 장대 교수 아들조차도 사실은 이건 있을 수 없고 또 그나마도 그런 정도 성의 표시 현장조차도 없었다라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일 거고요. 네. 짧게 한 말씀을 드리면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명백히 조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리고 조민이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없다. 그걸 아주 본인이 자신 있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법정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그건 굉장히 본인들에게 불리하잖아요. 계속 추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명확하게 이제 그렇게 진술을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재판부가 법정에서 끝부분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에 더 방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검찰 진술할 때 너무나 자세하게 확신 있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증거로 쓸 것인지 그건 이제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예, 그렇다면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광덕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렇게 과거에 답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의혹은 없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인턴을 했다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지요. 예, 근데 제가 관여한 바 없습니다. 어떻게 전혀 없는 인턴 활동을 서울대 법대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후보자의 딸이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증명서가 발급되고 고려대학교 수시 입시 전형에 제출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본인이 서울대학교 당시 교수였기 때문에 본인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실제 저희 이걸 아이는 누가 했습니까? 지금 실제- 후보자 네, 당황스럽겠지만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국제회의에 자, 실제 참석을 그다음- 했고요. 고승덕 의원님, 네. 조 전 장관은 당시에 딸이 국제회의에 실제 참석을 했다라고 청문회에서도 얘기를 했군요. 네. 그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요. 한 가지는 딸이 참석했다. 두 번째는 이 세미나에 딸이 참석해서 인턴 증명서 받는데 나는 관여 안 했다.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조금 아직은 좀 신빙성이 없는 답변이 돼버렸어요. 조금 전에 이제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국제 학술 세미나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뭐 대회의장에서 한 게 아니고요. 줄이 딱 5줄입니다. 그렇군요. 네, 5줄에다가 아무리 따져봐도 이거 100명도 참석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한 60석 정도 되는 거기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그 국제인권 세미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참석자가 없기 때문에 보통 고등학생들은 그 봉사 점수를 주면서 자리를 채웁니다. 근데 가보면은 뭐 뻔히 이렇게 오는 사람이 보일 텐데 거기 참석한 지금 장 교수 아들이 나는 본 적 없다 했기 때문에 더구나 아마 하루 종일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신빙성이 없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두 번째 이제 나는 이 세미나에 그 딸이 참석하는데 관여 안 했다고 하는 부분도 지금 검찰이 제시한 그 자료에 가면은 이 조국 전 장관이 이 장 교수 딸하고 또 자기 딸 양 사람 두 사람에게 이제 이메일을 보낸 걸로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내가 이제 두 사람이 참석하도록 조치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메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건 뭐냐 했더니 장 교수 아들은 하도 오래되기 때문에 그 이메일 받은 기억은 없다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조 장관의 그 어떤 해명은 아직 그 언론에 보도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장 교수 측 아들의 현재는 주장이잖아요. 네. 근데 그 주장대로라면 가정입니다만 조 전 장관 측이 아버지가 딸도 아닌 다른 여성의 영상을 우리 딸이다라고 제공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설마 그렇겠습니까? 정말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상도가 아마 이제 명확하게 그 얼굴이 정면에서 찍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재판부에서 과연 이 딸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재판부의 어떻게 합리적인 판단에 지금 속하는 문제 같고요. 일단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딸인 여부는 그 법원 판단이고, 다만 이제 장 교수 아들이 교복을 입고 참석했을 때는 교복을 안 입었다 하는 부분은 적어도 교복을 안 입은 것은 지금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금방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장 교수 아들의 증언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는 이제 법원의 이른바 그 자유심증주의라 그래가지고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재판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굉장히 그 신빙성이 없는 것 쪽으로 가긴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제 점점 선진국적으로 엄격한 기준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옛날에 이런 재판이 있었어요.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칼이 찔려서 죽었어요. 그 집에 찾아갔는데. 근데 그 범인으로 몰린 사람이 현장에서 피 묻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칼에 그 사람이 찔린 것까지도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소가 되기를 이 사람이 이 칼로 이걸 죽였다 기소가 됐는데 나중에 무죄 판결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칼 들고 있던 사람이 우리는 스모킹 건이라고 생각할 텐데 뭐라고 이제 변론했냐면은 나는 칼을 들고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이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칼이 박혀서 죽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예요. 근데 현장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봐도 아니 왜 죽는 사람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칼에 찔려서 죽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는데 현장에는 아무 증거도 없고 그 범인이라고 몰린 사람의 말이 틀리다고 할 증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 미국에서는 단순히 그 민사랑 틀려서 이게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형사 유죄되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상태라야지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나라 재판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저는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 정말 칼에 쏜살까지 달려서 찔려서 죽었다는 이 무죄 판결이 나는 정도의 이제 그 어떤 법원 판단이 있을 것인가 이것도 한번 제가 궁금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의대 교수의 증언도 소개가 됐습니다. 뭐라고 소개가 됐을지 함께 보시죠. 의대 교수가 조민양이 쓴 그 논문의 일부 그 영어 특히 번역 부분은 고교생 수준이다. 어제 정경심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재판 영리학회 편집장 겸 의대 교수 정모 씨가 법정에 진술을 했습니다. 조국 딸이 한영외고 1학년 때 당국대에서 2주 체험 활동 후 의학 논문 1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서 대한병리학회가 해당 논문을 취소한 바 있는데 이 정 교수님은요, 조민이 작성한 논문 초안은 고교생이 에세이 쓰듯 영작한 거다. 논문에서는 주산기 신생아에 대해서 인펀트라고 한다. 보통 논문에서는 인펀트. 불어로 하면 이제 앙펑이죠, 앙펑. 그런데 조민의 초안은 뉴본 베이비스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이 쉬운 수준의 영어다. 그러니까 학술 용어인 인펀트를 쓴 게 아니라 뉴본 베이비즈. 그러니까 신생아가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당국대 장윤필 교수가 투고한 논문 최종 본과는 거의 동일성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신생아가 말 그대로 신뉴, 생본, 베이비 이렇게 쓴 거잖아요. 신생아를. 예전에 그거 아세요? 식물인간을 야채인간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를 식물인간을 해석 번역하시는 분이 식물인간의 표현을 모르는 이제 친구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베지터블 피플. 예, 그걸 야채인간 이렇게 해놔서 이게 약간 이렇게 회자가 됐던 적이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 수준이라는 거죠. 신생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뉴본 베이비라고 하는 수준이고 결정적인 건 그거죠. 저 논문의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꼬투리 잡자는 게 아니라 그 초안 자체가 실제로 만들어진 논문과는 아예 배치되는,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되는 내용이고 결정적으로 DNA를,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DNA를 추출해서 실험을 해서 만드는 논문이다 보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DNA라는 게 조그만 사람에 추출한 거기 때문에 장윤필 교수 사실 말 자체가 제가 여기서 뭐 또 말하는 게 어떤 교수에 대해서 비판 같아 보이지만 인턴 2주하고
논문 제1저자를 올린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논문을 주는 교수는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어떤 교수에게 차마 그럴 수 있어요라고 질문도 못할 만한 얘기예요. 인턴 2주하고 논문 제1저자. 논문이라는 게 진짜 얼마나 어려운 작업을 거쳐 나오는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증인으로 나온 분이 하신 이야기는 새롭지도 않은 내용이죠. 다만 인펀트도 모르고 뉴본 베이비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 자체 사실 좀 웃음이 나올 정도의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정경심 씨가 오늘 사실은 구속 만료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검찰은 재구속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구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정경심 교수는 무슨 소리냐 석방해줘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지켜봐야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량의 탄원서가 제출이 된 걸로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실제로 정경심 교수의 이제 피고인의 인권 문제 그리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구속기간 연장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측면의 단체 시민들의 의견이 있는 것이고요. 검찰은 또 이에 맞서서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형평성의 문제를 또 많이 바라볼 수밖에 없을 건데 이 사건 관련해서 이미 구속기간이 연장된 이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구속기간이 연장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도 오늘 함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재판정에 서서 오늘 실제 피고인이 진술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이 과연 만료가 돼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지 근데 또 최종적인 판단에서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이게 지금 현재 관련된 여러 사건의 관계자들과 입을 맞출 수 있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도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과연 어느 쪽의 입장에서 법원이 판단하게 될지 그리고 만약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서 실제로 더 이상 구속영장을 하게 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향후 관련된 여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오늘 그 결과와 기추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오후 3시 이전에 결론 날 거라 하는데 일단 궁금한 건 적어도 그 총장대 직인 파일이 왜 본인 PC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해명은 하고서 구속이 연장돼서 석방이 되든 국민들은 좀 그 부분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 출석 모습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코로나19가 안정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안심을 해선 이릅니다.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청년은 확진되기 직전까지 클럽 2곳과 이태원의 주점 3곳을 섭렵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조심하시라. 용인의 확진자, 연휴 내내 여행에 클럽에 생활방역 시작 첫날인 지난 6일 용인시에 거주했던 29살 남성이 확진 판정받았는데 어디를 갔는지가 동성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4월 30일 친구 3명과 1박 2일 여행을 갔어요. 남이섬과 홍천의 리조트에 숙박을 했고요. 춘천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5월 1일 자택 귀가 후 친구 B씨와 밤 11시에서 새벽 3시까지 이태원 클럽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클럽 2곳과 주점 3곳 총 5군데를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직간접 접촉자가 약 2,000명, 방문자 절반은 연락도 안 되고 있다. 5월 2일에서 6일 확진 판정 전까지 성남, 분당, 용인, 수원에서 식당, 편의점, 아이스크림 전문점, 병원, 약국 등을 다녔고 친구 B씨도 확진이 됐는데 특히 이 A씨 같은 경우는 클럽과 주점을 섭렵하고 귀가하고 나서 그날 오후에 이 증상이 나타났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가 김관섭 변호사님 수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 클럽에 그날 문전성시였대요. 그래서 이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의 청년이 접촉한 사람이 몇 명인지 특정조차 안 되는 상황이다. 그게 지금 그냥 걱정하는 대목 같아요. 이제 접촉한 사람이 이제 500명, 아니 지금 많게는 한 2,000명도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클럽이랄지 이제 그런 특징이 되게 일반적인 클럽 같은 경우에도 거기 가는 걸 상당히 그 외부에서 아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방역이랄지 아니면 동선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실 한 72일 만에 코로나19 감염 72일 만에 국내 확진자는 0명이 나왔었잖아요. 계속적으로 또 0명이 계속 나와 한 명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코로나는 끝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사실 보면 주위도 보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뭐 한 명도 없는데 이제 끝났는데 너무 정부에서 엄살 떠는 거 아니야? 질병관리본부에서 지나치게 뭐 또 한 번 퍼질까 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한 명도 안 나온다는 것은 우리 주위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명도 없다, 그 확진자가 안 나왔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뭐 지역에 한 명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서 무증상 감염자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해외에서 유입한 사람과 관련해서 감염된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종료 선언을 할 때까지는 정말 조심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금 뭐 젊은이들 뭐 일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스트레스도 풀어야 하고 그다음에 평소에 즐기는 장소가 뭐 클럽이랄지 주점이었는데 그런 걸 갖다 몇 달 동안 못 가게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쌓이고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러는데 설사 간다 하더라도 그 방역 지침이 있잖아요. 열을 재고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 지키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지켜지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지금 약 2,000명 정도 접촉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만약 하나라도 몇 명이라도 양성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사회적으로 또 계속 퍼져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누구나 우리 국민 다 마찬가지죠. 참고 있기에 너무 괴롭고 힘들겠지만 방역 지침은 꼭 따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자가격리자가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이탈을 했는데 이 신용카드를 절도하고 경찰이 조사를 받고 또 이탈을 한 황당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탈, 절도, 또 이탈. 아, 황당해. 지난 29일 멕시코에서 입국한 30대 남성 A씨가 이달 14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였죠. 그런데 6일에 A씨가 부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신용카드를 훔칩니다. 그리고 그 훔친 신용카드로 편의점과 주점에서 50만 원을 결제. 뭐하는 분이에요, 이분? 분식카드 이용 신고로 경찰에 체포를 됐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인 게 확인됐어요. 보건소를 인계합니다. 사건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안심밴드를 채우려 보건소 직원들이 A씨의 자택을 방문합니다. 근데 집에 없어요. 알고 봤더니 또 어디 나갔대요. 2시간가량 경찰이 수색을 해서 골목에서 발견됐는데 코로나 검사 다행히 음성이지만 이 사람 안 되겠다 라고 격리시설에 수용하고 부산광역시에서는 이분을 고발키로 합니다. 유영주 의원님, 이분 뭐 하는 분입니까? 글쎄요, 그야말로 범인이죠. 범인이죠. 신용카드 남으시면. 근데 명쾌한 답변이군요. 우리나라, 그분을 왜 유치장에 안 넣고 보건소에, 지금도 격리 장소라고 하는 게 호텔이에요. 아하. 너무 고급 대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물론 다 저런 분, 아직 뭐 엄성이라서 아직까지 뭐 양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다중시설에 넣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조금 더 철저한 어떤 그런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격리 기간에만 넣는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예를 격리 이탈했다는 것에 대한 고소고발로 끝날 게 아니라 이분은 현행법 위반자 아닙니까? 그럼요. 절도법 위반자이기 때문에 그게 준하는 어떤 법적 책임에다가 말하자면 격리 이탈에 대한 책임도 같이 가중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대구에서 마스크를 의무화하자라는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함께 보시죠. 벌금 300만 원이라는 대목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마스크 의무화 논란. 저도 처가가 대구라 대구의 사위라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 큰 어른들도 다 지금 대구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대구 시민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라는 거죠. 오는 13일부터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때는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시행 계획이 알려진 겁니다. 마스크 의무화 논란이 되고 있어요.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인 것처럼 겁박, 방역 권력의 과잉 행사다라는 비판적 의견. 반면 필요한 방역 조치다. 설문조사에서 93.3%가 착용 의무화에 찬성을 했다. 찬반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데 고승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이제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를 탈 때 이격거리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마스크 안 쓴 분들을 보면 정말 좀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게 저는 당연히 좀 찬성을 하는 편인데 다만 이제 그동안은 정부가 권고를 해왔단 말이죠. 근데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천지 사태 관련해가지고 하여간 여러 가지 확산이 많이 돼서 가장 큰 정말 코로나 피해를 입은 도시인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왜 진즉 이걸 안 하고
그 코로나가 정말 한참 창궐할 그때는 좀 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 거의 지금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칼을 빼가지고 마스크 안 쓰면 300만 원이라고 하나 이 부분이 조금은 이제 너무 시기가 늦은 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를 안 써가지고 굉장히 그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비교적 정부의 그 공고에 순종해가지고 정말 지시를 잘 따라서 정말 이 방역 올림픽에서 세계 1등을 한 이런 나라로 지금 기록이 되는 어떤 그런 명예스러운 나라가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마스크 쓰는 부분 이걸 정부가 좀 통일해 줬으면 좋겠어요.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 입장에서 마스크를 공고사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뒤늦었지만 대구처럼 할 것인지 분명히 저는 늦었다고 봅니다. 좀 시기는 늦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대구에서 마스크 안 쓰면은 300만 원 벌금 물고 다른데 서울에서 마스크 안 쓰면 괜찮고 이런 그 차별이 아니고 좀 공통된 중앙정부의 어떤 방역 대책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참 대구 시민분들이 참 절제적인 어떤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서 잘 견뎌내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대구 시민분들의 어떤 그 품격 높은 어떤 자발적인 이 조치들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분명히 그건 뭐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꺼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덧붙여보겠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뉴스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하플로 선정됐을지 함께 보시죠. 황당한 이야기들도 오늘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채널A가 전격 취재한 내용인데 굉장히 인기 유튜버 중에 한 명입니다. 수의대 학생이 유기견들을 돌봐주는 영상으로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실체는 그게 아니다라는 고발이 제기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그리고 슈레더 전 총리와 결혼한 김 여사와 관련된 전 남편의 주장도 오늘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또 1등에 당첨된 부부가 결혼 20년 차에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인지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플 소식입니다. 유기동물 키운다더니 유명 수의사 등의 두 얼굴에 대해서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이냐고? 수의대 다니고 있어요. 한 내년쯤에 수의사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의과 대학생이 유기견과 고양이를 구조해 분양시킨다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동물을 소재로 하는 TV 프로그램에 소개된 이 유튜브 방송은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수의대생 A씨 등이 사기와 동물학대 등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A씨가 펫샵에서 산 강아지와 고양이를 유기동물로 둔갑시켜 돈을 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와 동료 수의대생의 대화 녹음 파일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잘못된 건 다 워낙 다 몇백씩 이렇게 주고 온 애들이고 데려온 거 뭐 어떻게 파헤칠 수도 없는 일이야. 거짓에 기반을 두고 물론 이 거짓이 탄로나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 거짓에 기반을 두면 이건 대박이다. 고발장에는 A씨의 라이브 방송 수익 자료도 첨부했습니다. 두 분이 짜시더라고요. 펫샵에서 이미 사와놓고 어떻게 하면 구독자들을 속일 수 있는지. A씨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주장하는 근거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구체적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장영 교수님, 지금 강아지 기르시죠? 굉장히 또 반려견들을 사랑하는 애견가인데 굉장히 충격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 뉴스. 유튜브를 그냥 딱 켜면 인기 동영상들이 먼저 따다닥 나오죠. 그쵸? 광고가 붙은 것도 있지만 조회수가 많아서 인기 있는 영상들이 앞 순서로 나오는데 요즘에 동물 저렇게 구조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귀여우니까 눌러보면 희한하게 그 유튜버들은 저렇게 유기견, 유기묘를 잘 차지할 정도로 어디 가면 여행 가서도 유기묘를 찾고 어디 가서도 이래서 댓글에 그런 게 있어요. 조작 아니냐. 어떻게 당신들은 이렇게 유기견, 유기묘가 아무리 많다 그래도 보이냐. 근데 지금 이게 뉴스가 나온 걸 저도 어제 단독 보도로 채널A 보도를 보고 상당히 가슴이 아팠는데 증언들은 그러니까 주변 증언
동료 수의대 친구들의 증언들은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조회수 지금 50만 명이 넘는다면 수익이 어마어마할 거고요. 돈이 되다 보니까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사실상 동물들을 학대하면서까지 영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고 유기견이 아니라 펫샵에서 데려온 애들을 가지고 유기동물이니까 자신이 되게 천사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죠. 이런 과거에 좀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내용에 지금 저희가 인터뷰 내용에 안 나온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저 유튜버가 저 50만 명을 가지고 있는 수의대 학생 내년에 수의사가 된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이야기도 들었다. 고양이가 귀엽고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볼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잘 따른다는 걸 또 보여주고 이러니까. 그러면 며칠을 굶기면 된다. 이게 사실은 동물 학대잖아요. 밥을 안 주고 굶기고 이러면 오히려 고양이가 실제로 고양이가 그러거든요. 그래요? 옆에도 안 오고 막 쌩 모르는 척 하다가 배고프면 와서 쓱 문지르고 가요. 다 봤다라고 애교를 부려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본인이 하고 이런 등등이 동료 수의대 학생들이 볼 때는 이거는 누가 봐도 동물 학대인데 문제는 이걸로 자신은 오히려 더 천사를 포장을 하고 너무 큰 수익을 받고 있으니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한다라는 일종의 고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당장 제가 또 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면 안 되는 게 정작 본인은 이게 다 잘못된 왜곡된 보도이고 채널A 보도가 틀렸다라고 이제 자신이 또 반박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미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동물 학대로 혹은 사기로 지금 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파헤쳐 봐야 알겠습니다만 본인이 한 가지는 인정했어요. 본인 스스로 유튜버가. 그래 내가 유기해서 데려온 건 아니고 사온 건 맞습니다라는 걸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거짓말을 한 거네요. 한 거예요. 거짓 방송을 한 거네요. 그 부분은 거짓말이지만 나머지 학대나 이런 건 거짓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거짓말을 스스로 인정한 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신뢰도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해명도 오늘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구독자들을 속인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절대 고양이들을 학대한 건 진실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제가 눈에 없어지면 바로 찾아올 정도로 아이들은 저를 따릅니다. 절대로 이게 굶겨서 되는 게 아니고 보시면 알겠지만 밥도 배부르게 먹은 상태이고 해명이 잘 납득이 되지 않는데 본인이 사실은 유명세를 탄 것도 유기견들을 구호한다 뭐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거 네. 자체가 일단은 거짓이다. 네, 그렇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봤듯이 구독자가 한 50만 명이 넘는다 그러고요. 제가 해당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니까 구독자가 50만 명이면 보통 조회수가 한 10만 정도 단위가 나오는 게 통상적인 상황으로도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조회수가 거의 100만 단위가 넘어갑니다. 엄청나게. 수백만 단위의 조회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개 영상이 아니라 많은 영상들이 그 정도의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정도에 따라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이 상당할 겁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수의대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솔한 본인의 솔직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많은 조회수를 올리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박수치고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지금 조금 전에 본인 스스로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바탕으로 구독자들을 속이면서 이런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방송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거라 채널A가 명확하게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다만 본인 입장에서 지금 아마 가장 뼈아픈 거는 수의대생으로서 동물을 학대했다라고 하는 측면만큼은 어떻게든 좀 부인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이 있는 만큼 분명하게 동물학대의 경우에 어떤 애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과연 단순하게 사과로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의 정도를 넘을 수 있는 건지는 추후 진행되는 내용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펫샵에서 데려왔다는 것도 본인이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가 취재를 했어요. 녹취 조금 전에 들어드렸잖아요. 동료와 잘못된 방법으로 워낙 다 몇백만 원씩 주고 온 고양이들이고 펫샵에서 데려온 거 이걸 뭐 지들이 어떻게 파헤치겠어? 라는 녹취까지 저희가 하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인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논란은 좀 앞으로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두 번째 악플입니다. 슈레더 전 총리와 결혼했던 김소연 씨의 전 남편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소연 씨의 전 남편이 재판에서 슈레더 전 총리 탓에 혼인이 파탄났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의 부인인 김소연 씨의 전 남편 A 씨의 주장인데요. 슈레더 전 총리 때문에 김 씨와의 결혼이 파탄났다라며 슈레더 전 총리를 상대로 1억 원대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벌였습니다.
전 남편 측은 과거 인터뷰를 보더라도 2017년 봄경 슈레더 전 총리와의 관계가 변화해 여름부터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이혼하기 전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2017년 11월 A씨와 김씨는 합의 이혼을 합니다. 이듬해 10월 슈레더 전 총리와 김소연 씨가 결혼식을 올립니다. 슈레더 전 총리와 김소연 씨의 열애설이 불거될 당시에 전 총리 부인은요, 슈레더와 결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2016년 봄에 나타난 프라우킴 김소연 씨 때문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에 대해서 김소연 씨 측 입장은요, 수년간 사실상 전 남편과 별거 상태로 살았다. 이혼 조건에 서로 합의해 적법하게 이혼을 완료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이게 1억 원 위자료 소송 중에 나온 내용이군요. 일단 이제 일반적으로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소송이 있는데 합의 이혼을 합니다. 근데 합의 이혼을 할 때까지는 자기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합의 이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배우자가 나를 멀리하고 별거하자고 이유가 그 당시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가 있어서 그랬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보통 상간자, 부정한 배우자의 또 반대편, 상대를 상대로 이런 유죄 소송을 종종 제기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합의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2017년 11월에 합의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합의 이혼 전에 이미 김소연 씨와 슈레더 총리가 부적절한 관계였느냐? 그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김소연 씨 배우자는 김소연 씨가 어느 인터뷰를 했는데 합의 이혼하기 전인 2017년도 봄경부터 비즈니스 관계에서 뭔가 구체적인 그런 관계로 변화가 있었다 이런 인터뷰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관계가 있었고 또 슈레더 총리가 자기 전 부인과 이혼하는 중에 이것도 합의 이혼 전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는 중에 슈레더 총리가 슈레더 총리 전 부인이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된 원인 자체가 프라우김 김소연 씨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재판부에서 합의 이혼 전에부터 김소연 씨와 슈레더 총리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느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슈레더 총리가 이 소송에서 지면서 유죄를 물어줄 가능성이 좀 크고 그렇지 않고 합의 이혼 후에 두루 관계가 발전을 해서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결국은 소송을 제기한 김소연 씨 남편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죠. 이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김소연 씨 측의 주장은 수년간 사실상의 별거 상태였다. 별거 상태 중에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고 그 이후에 합의 이혼을 했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일반적으로요. 예. 그 슈레더 총리를 만나기 전부터 별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혼인이 이미 파탄된 상태였어요. 그 다음에 슈레더 총리를 만나고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를 하게 되고 파탄된 원인이 슈레더 총리 원인이 아닐 수 있잖아요. 예. 전부터 있었으면. 예. 근데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이혼 전에 어떤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그걸 파탄 원인으로 인정을 대부분 해요. 그렇습니까, 고 판사님? 보통 이제 몇 년간의 어떤 별거 상태가 아니고 어떤 심한 부분은 그 자식 결혼할 때까지 20년간 이혼을 보류하는 그 커플도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그 별거 상태라고 하지만 법적 의무는 남아 있다는 식으로 하는 게 아직도 이제 판례 경향이긴 하지만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정말 생사도서를 모를 정도로 정말 그 따로 떨어져 살았다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건 사실상 끝났다고 인정해가지고 어떤 그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사건을 보게 되면은 지금 독일에서 하는 두 부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지금 재판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피고 쪽에서는 재판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판결을 받아도 독일에 판결 집행할 때는 집행 판결을 독일에서 한 번 더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독일 법원이 다시 자기들 그 어떤 정조 기준이라든가 이거 기준으로 다시 한번 심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세 번째 악플입니다. 결혼 20년 차 부부가 정말로 경제적으로 근근히 생활을 했는데 무료로 또 1등에 당첨됐습니다. 이 부부는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라며 참 부부가 오손도손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결론이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지난해 1월 경남 창원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며
정말로 힘겹게 열심히 살았던 부부가 50대 부부가 로또 1등에 당첨됐습니다. 무려 7억 8천만 원. 열심히 일한 보답이다라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남편 A씨가 부인의 주장에 따르면 로또 1등 당첨 이후에 돈에 집착하며 부인을 무시해왔다라는 게 부인의 주장입니다. 지난해 12월 사건 당일 남편이 몰래 대출받아 땅을 구입한 사실도 부인이 뒤늦게 알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말다툼을 벌였고 남편이 둔기로 위협하자 둔기를 빼앗아 남편을 여러 차례 가격을 했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쓰러진 와중에서 계속해서 가격을 했다. 부인 B씨는요. 119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둔기를 들고 쓰러진 남편에게 공격을 시도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부인은요. 너 때문에 내가 1년 동안 힘들었다. 다 때려 죽이고 싶다. 구급대원이 말리자 내 눈 돌았으니까 건드리지 말아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의 폭행으로 사망합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준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잠작해서 징역 12년을 실형을 선고를 하게 됩니다. 김영주 의원님, 지금 참 제가 개인적으로 형수님도 뵙고 하지만 참 돈도 가시고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고 결혼 몇 년 차십니까? 네. 뭐 오래됐죠. 오래됐죠. 20년 차 부부의 이 비극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이분들이 돈이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돈이 7억 8천 굉장히 저분들한테 많은 돈이었어요. 그럼요. 그때부터 말하자면 남편 되는 분이 아내 되는 분한테 학력이 작다든지 또 장모님한테도 이렇게 대우를 하지 않는 표변하게 되는 돈 때문에 그런 것이 되고 이제 작년 1월 달에 로또 당첨했습니다만 12월 달에 우연히 자기 남편이 땅을 자기가 상의 없이 사게 된 것을 알고 따지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망치를 들고 와서 위협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손을 물어뜯어서 망치를 받았는데 일정 정도 뭐 싸움하면서 망치로 머리를 때릴 수가 있지만 둔기로 재판부가 이제 흉악하다고 본 이유는 쓰러진 과정 속에서 계속 때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잔혹하다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결국 뭐 심폐소생하는 과정에서도 막 공격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한편으로는 쌓인 감정이 많았다는 측면 그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하는 것은 너무 이 부부한테는 너무 천당과 지옥이 1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최근에 말하자면 영상물 본 것 중에서 외국에 기본소득 로또라는 게 있어요. 근데 로또를 맞아도 7억 8천의 로또를 맞아도 한 달에 200만 원씩 매달 보내주는. 만약 그런 식으로 그분들한테 돈을 보내줬다면 저런 일이 생겼을까?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게 분명한 것이 돈이 생기고 난 이후에 갈등이 폭발됐다는 겁니다. 아내의 워딩 중에 지난 1년간이라고 했잖아요. 로또에 당첨되고 난 1년간 다 때려 죽이고 싶었다. 다 때려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차라리 이들 부부한테 로또 1등이 안 됐던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뒤늦은 아쉬움. 네, 저희가 돌직구쇼 이렇게 방송하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가끔 로또 얘기를 하는 적이 있는데 맞아요. 로또를 통해서 행복한 일들보다는 로또에 당첨되고 나서 뭔가 불행하거나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얘기들을 왕왕 전달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 나눴던 것처럼 어느 날 일확천금의 돈이 생기고 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행복한 고민보다는 이를 통해서 새로운 갈등들이 촉발되는 것 같은데 지금 나왔던 기사의 내용들을 보니까 그 내용 중에는 아내에게 상의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서 땅을 샀다라고 하는 내용들까지도 갈등의 원인으로 또 촉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영주 의원님이 뭐 좋은 얘기를 좀 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있었던 행복들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뭔가 새로운 도움이 오는 것들이 저는 일상 행복들을 이어가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또를 통해서 일확천금으로 갑자기 뭔가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건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를 토대로 새롭게 또 고민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벌어진다는 것은 돈 문제로 인해서 너무 금전만능주의로 흘러가는 일들을 좀 경계해야 된다는 것들의 교훈도 함께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돈이 왼수다. 돈이 왼수다. 이 부분한테는 돈이 좀 왼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정치권 소식인데요. 1차에서 끝냈다라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 당선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엄중한 시기에 그것도
21대 국회 첫 해에 원내대표를 맡게 되어서 참으로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친문이니 비문이니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정확한 구분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른바 친문 계로 언론에 묘사가 되고 있는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 당선이 됐군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데 그 원내대표 영상 가운데서 이른바 비문이다라는 언론의 평가를 받았던 후보의 표차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네. 좀 그게 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세 분 다 훌륭한 분이고, 만약에 그분이 표를 좀 더 많이 받았다라면 1차 투표에 바로 당선되지는 않았죠. 그렇겠군요. 실제로 163명 중에서 82표 딱 정확하게 특거리 하는 과반을 확보해서 말하자면 한 번에 결선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이 한편으로는 힘을 실어줘서 리더십을 세운다는 의미는 갖고 있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너무 지나치게 전해치료원조차도 둘이 합치면 거의 절대 다수의 표를 받았다고 한다면, 친문이 아니면 이 당에서 소수 의견들이 말하자면 스스로 뭔가를 견제할 수 있는 힘들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게 장기화되면 건강성을 잃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친문, 비문은 구분은 정확한 구분법이 아니다라고 또 김태년 원내대표 당선인이 말했던 만큼 앞으로의 또 새로운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역할도 기대를 해보며 축하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야당은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주호영 후보와 권영세 후보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우리 당을 진정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거대 여당에 맞서서 어떻게 해야 국회를 강한 야당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수도권 원내대표가 연속 3차례 나오고 했는데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수도권 원내대표도 영남권들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혁 속에서 우위를 보이는 저에게 지지를 보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게 묘한 게 일찍이 나 나간다라고 출사표 했던 분들은 다 출사표 거둬들이고 조용했던 두 분이 결국은 본선 치르는군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의 승리를 점치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의원들끼리의 선택인 만큼 지금 영남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과연 그냥 무난하게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는가, 아니면 절대적인 이변을 한번 일으키면서 수도권의 민심을 달랠 수 있는 권영세 의원 쪽으로 힘이 기우는가를 좀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왜 지정생존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 서울 지역에서 강북에 딱 한 사람 살아남은 지정생존자 권영세 의원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 위에 다셨어요? 그 위에 광북 지역에서 지금 그 미래통합돼서 당선된 인사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제 지정생존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원내대표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사실 지역주의 극복하면서 정말 수도권의 민심들을 아우를 수 있는 당의 혁신과 변화를 가져가는 건 두 후보 누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맡겨지는 무거운 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참 이 북한이 뒤끝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에 북한이 굉장히 기분 나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이 김종인 전 대표의 침해설을 제기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북한 매체가 하고 나선 겁니다.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가 최근 남조선에서 김종인이 치매 전 단계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건강 이상설이 나돌고 있다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조 전 장관이 나왔네요, 다시. 오전 공판이 일찍 끝이 난 모양이군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본인의 차량에 탑승을 하고 있고요. 오후에 다시 재판은 속개될 방침입니다. 현장 전해드렸습니다. 메아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김종인 전 대표의 침해설을 주장하며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올렸다라는 글을 인용했다고 하지만 전혀 이 글이 찾아보니까 없고요. 이 글을 올렸다라는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가짜뉴스를 북한이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이거 뒤끝이 아니냐라는 해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이 왜 이럴까요? 고승덕 의원님.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제 우리 북한 최고 지도자 전적, 그리고 이제 온갖 의혹이 나면서 별 이야기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딱 전면에 등장해가지고 이제 불식이 되면서 이게 연결되는 지금 뉴스가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김종인 전 위원장인지 굉장히 좀 뜬금없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예. 근데 막상 그 치매에 대한 뭐 어떤 건강 이상설의 이제 어떤 징표라고 보여지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김종인 전 대표가 이렇게 현충원에서 이렇게 방명록에 쓸 때 뭐 당 이름을 헷갈리게 한다든가 유세에서 마이크 잡고 역시 뭐 민주당이라고 한다든가 뭐 그런 이유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본인 해명을 하셨죠. 솔직하게 해명하신 거죠. 하도 이렇게 입에 익어가지고 이거 말실수한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치매라고 볼 수 없고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헷갈릴 뭐 그런 사람도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오히려 이제 우리 유튜브 보게 되면은 제가 좀 굉장히 좀 심하다 한 게 김정은 그 위원장의 장례식 그 유튜브라고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 그 김정일 그 사망 거기를 조금 바꿔가지고 그 똑같이 이렇게 돌리는 건데 그런 거 보게 되면 제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조회수를 늘리려고 엉터리 그런 걸 올린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괜히 정신적으로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아까 이제 그 수의과대학 학생 이야기도 있지만 유튜브에서 어떤 광고 수입이라든가 이런 영리 목적으로 그 엉터리 뉴스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그 돈을 바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행법상 유튜브 조회수를 늘리려고 뭐 정말 김정은 장례식 동영상 이런 거 엉터리로 만드는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이번에 돌아온 국회에서 어떤 입법을 해가지고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김종인 전 위원장의 치매설 정말로 근거 없는 북한의 유언비어인데 이거를 누가 퍼나르는지도 한번 좀 보면 참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다음 주 한 주간 좀 휴가를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복귀한 이후부터 뭐 줄곧 쉼 없이 쭉 돌직구를 해와서 재충전의 시간도 필요하고 또 휴가 기간 동안 책도 좀 많이 읽고 생각도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돌직구쇼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오고 재충전한 이후에 한 주가 지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활기차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간은 저희 라방 2, 3알루도 같이 좀 휴가를 갈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라방이 없고 지금 라방에는 많이 들어와 주셔서 조 전 장관에 대해서 못다한 이야기들 해볼까 합니다. 다음 주 한 주간에는 저희 또 채널A의 김승연 부장이 저 대신에 돌직구쇼를 또 진행을 해줄 예정이니까 또 변함없이 응원해 주시고 변함없이 저다 생각해 주시고 자리를 좀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2, 3화로 시작할 테니까 많이 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